북한 간수의 군화가 15살 소년의 얼굴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아이는 비행기에서 기내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먹어본 부드러운 빵과 고기를 맛보며 여행 가는 기분이었던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기내식을 먹던 아이가 몇 시간 만에 감옥에서 발길질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북한 조사관들은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뭔가를 찾고 있는 걸까요? 분명히 중요한 뭔가가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에 둔 걸까요? 처음에는 해커라서 북한에서 우대해주는 건가 싶었어요. 컴퓨터 전문가니까 귀한 인재로 대접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더 잔혹하고 더 치밀한 고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소년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게 대체 뭘까요? 비행기 기내식에서 시작된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저는 15살에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차가운 공기를 마시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태국에서 몇 달을 기다렸던 그 순간이었죠. 하지만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북한에서 배운 대로라면 한국은 못 사는 나라였거든요. 선생님들이 항상 말씀하셨죠. 남한은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썩은 나라라고요. 미국의 식민지 노릇을 하는 불쌍한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건 뭔가 달랐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밝았고 시설도 정말 깨끗했어요. 북한에서 본 낡은 사진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공항 출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환영 인파가 아니었어요.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분이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한 분이 제 이름을 부르며 신분을 확인하셨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왔다고 말씀하시며 함께 가자고 하셨어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한국에 왔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북한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한국 정보기관은 무섭고 잔인하다고 배웠거든요. 차 안에서 정 과장님이라고 소개하신 분이 말씀하셨어요. 긴장하지 말라고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런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제가 가져온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가방 안에는 평범한 옷가지만 들어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작은 USB 하나, 낡은 노트북 하나, 그리고 외장 하드 하나가 있었어요. 이 세 개가 제가 목숨 걸고 지켜온 전부였습니다. 국정원 건물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회색빛 건물이 하늘까지 닿을 듯 높게 솟아 있었습니다. 처음 와보냐고 물어보시길래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사실은 생각보다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얀 벽과 큰 테이블, 그리고 편안해 보이는 의자들이 있었어요. 편하게 앉으라고 하시며 물도 한 잔 따라주셨습니다. 북한에서 들었던 고문실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런데 저는 물보다 더 급한 게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걸 가져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정 과장님이 눈썹을 살짝 올리며 뭘 가져왔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 USB를 꼭 한국에 전하고 싶었다고요. 그 순간 방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 과장님의 표정이 진지해지셨어요. 다른 것도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노트북과 외장 하드도 꺼냈습니다. 정 과장님이 다른 직원을 불러오셨어요. 김주임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들어와서 제 물건들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거 전부 북한에서 가져온 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평양에서 가져왔다고 대답했어요. 두 분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으셨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 나이를 물어보시길래 15살이라고 했습니다. 정 과장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15살이냐고 다시 한번 확인하셨고요. 네, 평양에서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주임님이 USB를 들여다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리셨어요. 이 애는 평범한 탈북자가 아니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자마자 여러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정 과장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거 군 관련 자료 아니냐고 물어보셨어요. 네,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만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학교에서 만든 거냐고 놀라며 되물으셨죠. 네, 정보학교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김 주임님이 감탄하며 휘파람을 부셨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라고 하시더군요. 화면에는 제가 본 적도 없는 복잡한 코드들이 가득했어요. 정 과장님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당장 와보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후 더 높은 직책의 분이 들어오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길래 정 과장님이 제가 가져온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그분이 화면을 보시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하셨습니다. 이거 진짜냐고 물어보셨어요. 분석해봐야겠지만 진짜 같다고 정 과장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잘 몰랐어요. 그냥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저장해둔 거였거든요. 김 주임님이 혹시 다른 곳에 다쳤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소매를 걷어올렸습니다. 파란 멍자국들이 팔 여기저기에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시길래 북송됐을 때 맞은 거라고 했어요. 세 분 모두 크게 숨을 들이쉬셨습니다. 북송됐었냐고 놀라며 물어보셨어요. 네, 처음 탈북했을 때 잡혀서 북한으로 다시 보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과장님이 제 등도 살펴보셨어요. 거기에도 상처 자국들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높은 분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를 1급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자고요. 지금 당장 의료진을 불러서 검사받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또 다른 직원분이 들어오셨어요. 이 코드 패턴이 작년 해킹 사건과 비슷하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어떤 사건이냐고 물어보시니 우리 군 네트워크 침입 사건이라고 하더군요. 정 과장님이 저를 바라보며 혹시 해킹을 배웠냐고 물어보셨어요. 네, 학교에서 배웠다고 대답했습니다. 몇 년 동안 배웠냐고 하시길래 3년 정도라고 했어요. 모든 분들이 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때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게 들렸어요. 북한이 키운 무기를 우리가 받은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높은 분이 코드명을 정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K1로 등록하자고 하시더군요. 북한 최연소군 해커라고 하시면서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 가져온 것이 단순한 파일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정 과장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생 많았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제서야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안전한지 물어봤어요. 네, 우리가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든든한 곳인지 느꼈거든요. 북한에서 배운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저를 보호해 주려고 했어요. 제가 목숨 걸고 가져온 작은 USB 하나가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이 USB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입국 첫날부터 국가기관이 즉시 움직인 이유도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저 같은 소년이 알고 보니 북한이 키운 무기였다는 걸 그들은 바로 알아챈 거였어요. 그때 저는 평양정보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체조를 하고 아침 식사를 했어요. 학교는 평범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컴퓨터와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특수한 곳이었거든요. 저희는 미래의 사이버 전사라고 불렸어요. 조국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될 거라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냥 컴퓨터가 재미있어서 다녔어요. 코딩을 할 때면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어느 봄날 평소처럼 해킹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외국 사이트 침입 기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실습을 하다가 실수로 잘못된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갑자기 화면에 한글로 된 웹사이트가 나타났어요. 처음 보는 사이트였습니다. 상단에 태극기 그림이 있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제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남한 사이트구나 싶었어요. 마우스를 클릭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화면에는 다큐멘터리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제목이 흥미로웠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볼륨을 최대한 낮추고 이어폰을 꽂았어요. 영상 속에서 한 아저씨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저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웃으면서 농담도 하더군요.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서로를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왜 저렇게 못할까 하고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항상 조심스럽게 말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될까요? 영상이 끝날 때까지 저는 넋을 잃고 봤습니다. 마지막에 댓글창이 나왔어요. 수백 개의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쓰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정부를 칭찬했고 어떤 사람은 비판했어요. 하지만 모두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댓글 하나하나를 다 읽어봤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세상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싶었거든요. 북한에서 배운 남한은 가난하고 불행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영상 속 사람들은 전혀 불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저는 그 영상을 몰래 저장했습니다. USB에 담아서 숨겨뒀어요. 그날 밤 기숙사에서 혼자 다시 봤습니다. 볼 때마다 새로운 충격이었어요. 이런 자유로운 세상이 바로 옆에 있다니요. 그 후로 저는 변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몰래 남한 사이트를 찾아봤어요. 뉴스도 보고 방송 프로그램도 봤습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인터뷰하는 영상들도 있었어요. 모두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자료들을 하나하나 모았어요. 밤늦게까지 다운로드해서 USB에 저장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파일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정말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나만의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저는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신고당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며 지냈습니다. 반년 동안 거의 매일 밤 그런 자료를 모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볼 때마다 부러웠어요. 저도 저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물어보셨어요. 전에는 활발했는데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무슨 고민이 있냐고 물어보셨죠.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냥 공부에 집중하고 있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표정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며칠 후에는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반 친구 하나가 저를 조심스럽게 불러내더군요. 혹시 요즘 이상한 사이트 보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제 컴퓨터 사용 기록을 본 것 같았어요. 며칠 뒤 그 친구가 선생님께 신고한 게 분명했습니다. 갑자기 컴퓨터 사용 금지 명령이 내려왔거든요. 일주일 동안 컴퓨터 실습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이유는 말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한 일들이 들킨 거라고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USB 안에 있는 수백 개의 파일들이 떠올랐어요. 한국 사람들의 자유로운 모습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모습 말이에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꼭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고요. 북한 사람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자유가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자유로운 땅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이 USB를 들고 한국으로 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남한 댓글 하나를 보고 시작된 호기심이 제 운명을 바꾼 거였어요. 15살 소년이 온 세상을 USB 하나에 담아서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USB가 나중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갖게 될지 말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진실을 알고 싶었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가보겠다고 다짐했어요. 15살 생일이 지나고 한 달 후, 저는 드디어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친구를 통해 브로커를 소개받았어요. 정승철이라는 이름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위험하니까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제 나이를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15살이 무슨 탈북이냐며 걱정하셨죠.
하지만 제가 USB를 보여드리자 표정이 바뀌셨습니다. 이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가방을 쌌습니다. USB와 노트북 외장 하드를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겼어요. 바지 허리춤에 USB를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에요. 새벽 3시 정 브로커님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평양 외곽까지 트럭을 타고 갔어요. 그 후에는 걸어서 국경 근처까지 이동했습니다. 중국 국경까지는 생각보다 가까웠어요. 하지만 넘어가는 과정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밤중에 강을 건너야 했거든요. 물이 차갑고 유속이 빨랐어요. 정 브로커님이 제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중간에 발이 미끄러져서 물에 빠질 뻔했어요. 다행히 정 브로커님이 저를 끌어올려 주셨죠. 드디어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자유로운 땅에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서도 계속 숨어 다녀야 했거든요. 공안에게 걸리면 바로 북송된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며칠 동안 민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후 라오스로 가는 계획을 세웠어요.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가는 루트였죠.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중국 풍경이 신기했어요. 북한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사람들도 자유로워 보였고 도시도 화려했어요. 저는 이런 세상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하고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라오스 국경 근처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중국 공안들이 버스를 세웠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한다고 하더군요. 정 브로커님이 급하게 저에게 속삭였어요. 절대 조선말 하지 말라고, 중국어 할 줄 모르는 척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공안이 제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버스에서 끌려 나왔어요. 그 순간 정말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싶었거든요. 공안서로 끌려가면서 정 브로커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 간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고요. 그냥 중국에서 일하려고 왔다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공안서 조사실은 춥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다행히 심하게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계속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왜 왔느냐,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고 물어봤죠. 저는 정 브로커님이 시킨 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돈 벌러 왔다고, 가족이 너무 가난하다고 했어요. 며칠 후 저희는 북송 대기소로 이송됐습니다. 그곳에는 저희 말고도 많은 탈북자들이 있었어요. 나이 많은 아주머니도 있고 젊은 남자도 있었습니다. 모두 절망적인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어리니까 많이 맞지는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각오는 단단히 해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실감이 났어요. 이제 정말 북한으로 돌아가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며칠 후 드디어 북송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 공항으로 이동했어요.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타는 거였습니다.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신기했어요. 비행기에 올라가자 승무원이 기내식을 나눠줬습니다. 제 평생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빵도 부드럽고 고기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여행 가는 기분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도 아름다웠고요. 하지만 그 기분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단둥공항에 착륙하자마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정말 차가웠어요.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 공안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인수받아갔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한 요원이 저를 바라봤어요. 나이가 어리다며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른 차에 태웠어요.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침묵이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기내식을 먹으며 설렜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신의주에 도착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조사실이라고 하더군요. 들어가자마자 한 조사관이 저를 째려봤습니다. 왜 우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울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뺨을 맞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정신이 멍해졌어요. 비행기에서 기내식을 먹던 아이가 몇 시간 만에 죄인이 된 거였습니다. 조사관이 다시 물어봤어요. 왜 도망쳤느냐고, 누가 시켰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무서워서 떨기만 했죠. 한마디로 인권이란 게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일 걱정됐던 건 바지에 숨겨둔 USB였어요. 혹시 몸수색할 때 발견되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조사관이 책상에 손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침묵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한참 후에 조사관이 일어났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가서 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쉬라는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무서웠거든요.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날 밤 감방에 들어갔습니다. 차갑고 좁은 방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몇 명 있었는데 모두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서로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USB가 아직 안전한지 조심스럽게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지 모르겠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유를 꿈꿨는데 이제는 지옥에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USB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다짐했거든요. 한국에 있는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했어요. 그것이 제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챕터 4장.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상태에서 말이에요. 조사실에 들어가자마자 조사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철제 의자에 앉으라고 하더군요. 그 의자는 정말 차가웠습니다. 등받이도 없고 팔걸이도 없는 딱딱한 철판이었어요. 앉자마자 조사관이 명령했습니다. 머리를 뒤쪽 벽에 박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조사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빨리 하라고, 머리를 벽에 박으라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뒤로 젖혀서 벽에 닿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 세게 박으라고 했습니다. 몇 번 반복하자 뒤통수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왜 나라를 배신했느냐고 물어봤어요. 누가 시켰느냐고, 중국에서 누굴 만났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그냥 가난해서 도망친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은 믿지 않았어요. 갑자기 주먹이 제 얼굴로 날아왔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의자에서 넘어졌어요. 다시 일어나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이번에는 대답하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정말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그러자 조사관이 종이와 펜을 던져줬습니다. 반성문을 3장 쓸 때까지 밥을 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무엇을 반성하라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조사관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너가 한 일을 반성하라고, 나라를 배신한 걸 반성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뭘 써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죄송하다는 말만 계속 썼습니다. 한 장을 다 쓰는데도 몇 시간이 걸렸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식사를 했는데 저만 제외였어요. 배가 고파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조사관이 왔어요. 이번에는 군용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 조사관은 더 무서웠어요. 말없이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장갑을 낀 손이라 더 아팠어요. 귀가 멍멍해지고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한국 가려고 했지, 한국 가려고 했지 하면서 말이에요. 종아리도 발로 찼습니다. 아픈 곳을 손으로 만지려고 하면 또 맞았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저 살아남는 것만 생각했어요. 저녁에 감방으로 돌아왔을 때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몸 여기저기가 아팠고 머리도 어지러웠어요. 하지만 밥은 여전히 주지 않았습니다. 반성문 3장을 다 쓸 때까지는 굶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부터 조사실로 끌려가서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매일 하루에 2~3번씩 조사실에 불려갔어요.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폭력만 있었어요. 때리고 또 때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며칠 후에는 새로운 방식이 시작됐어요. 옷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몸수색을 한다는 이유였어요. 속옷까지 모두 벗고 알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라고 했어요. 정말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어요. 거부하면 더 심하게 맞았거든요. 병사들이 제 몸을 구석구석 뒤져봤습니다. 뭔가 숨긴 게 있는지 찾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마다 USB가 발견될까봐 죽을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바지 허리춤에 잘 숨겨져 있어서 아직 들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날부터는 더욱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물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컵 정도만 줬어요. 항상 목이 말랐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조사관들은 제가 약해지는 걸 즐기는 것 같았어요. 비틀거리며 걸으면 비웃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새로운 협박이 시작됐어요.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너가 울면 같은 방 사람들이 모두 벌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울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생하게 될까 봐요. 그때부터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참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밤에 감방에서 몰래 울기도 했어요. 다섯째 날부터는 정말 한계에 달했습니다.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일어서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조사관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다른 죄수와 함께 조사를 받았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아저씨였습니다. 그분도 탈북하다가 잡힌 거였어요. 조사관이 우리에게 서로를 고발하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뭘 숨기고 있는지 말하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아저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자 조사관이 화를 냈습니다. 둘 다 거짓말한다며 더 세게 때렸어요. 일곱째 날부터는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거의 못 마셔서 탈수 증상이 왔어요. 어지럽고 메스꺼웠습니다. 그래도 USB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것만이 제가 버틸 수 있는 이유였거든요. 여덟째 날에는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병사들이 저를 끌고 다녔어요. 조사실에서도 의자에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눕혀놓고 발로 찼어요. 아홉째 날이 되자 눈빛조차 흐려졌습니다. 거울을 본 적은 없지만 제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피골이 상접했을 거예요. 온몸이 멍투성이었을 거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같은 감방에 있던 소영이라는 10살 여자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탈북하다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사 중에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소영이는 혼자 남겨진 거였어요. 그 아이가 밤마다 조용히 울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소영이를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포기하면 소영이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문을 받으면서도 입을 다문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 자백 때문에 소영이까지 더 고생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9일이 지난 후 제 몸에 남은 건 멍자국뿐이었습니다. 팔에도 다리에도 등에도 시퍼런 멍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곳을 벗어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한국에 가서 진실을 전하겠다고 다짐했어요. USB 안에 있는 자료들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9일째 밤, 갑자기 모든 전기가 나갔습니다. 감옥 전체가 캄캄해졌어요. 비상등만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간수들이 당황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전자잠금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감시 카메라도 모두 꺼졌고요. 컴퓨터 시스템도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간수들이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아야 했어요. 저는 그 혼란 속에서 기회를 봤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까 싶었거든요. 조심스럽게 간수 한 명에게 다가갔어요. 제가 고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간수는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죄수가 무슨 전기를 고치냐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 급했어요. 관리소장이 화를 내며 빨리 복구하라고 소리치고 있었거든요. 간수는 어쩔 수 없이 저를 컴퓨터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시도해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잘못하면 더 큰 벌을 받을 거라고 경고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다행히 컴퓨터는 켜졌어요. 하지만 네트워크가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꺼지면서 시스템이 충돌한 거였어요. 저는 차근차근 문제를 찾아 나갔습니다.
먼저 프로세스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오류를 일으켰는지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켰어요. 그 다음에는 네트워크 설정을 다시 했습니다. IP 주소를 재설정하고 연결을 복구했어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 점점 시스템이 살아났습니다. 1시간 후 전등이 다시 켜졌어요. 컴퓨터들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시 카메라도 다시 돌아왔고요. 간수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어린 죄수가 정말로 고쳤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관리소장도 직접 와서 확인해 봤어요.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걸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때 간수 하나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걸 배웠냐고 했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컴퓨터 학교를 다녔다고 대답했어요. 그 간수의 이름은 리 병장이었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쯤 돼 보였어요. 다른 간수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눈빛이 호기심으로 가득했어요. 리 병장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컴퓨터를 좀 더 써볼 수 있겠냐고 물어봤어요. 시스템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노트북을 써야 한다고 했어요. 지금 컴퓨터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 병장이 잠시 고민하더니 허락해줬어요. 단, 자기가 옆에서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오랜만에 만지는 제 컴퓨터였습니다. 부팅하는 소리만 들어도 반가웠어요. 화면이 켜지자 익숙한 바탕화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시스템 진단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감옥 네트워크의 보안 상태를 점검한다고 했습니다. 리 병장은 화면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걸 보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다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간단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이건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하는 거라고요. 저건 보안 허점을 찾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리 병장이 점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기도 배우고 싶다고 하더군요. 요즘 컴퓨터를 모르면 안 된다며 걱정했어요. 저는 그때 기회를 봤습니다. 조심스럽게 USB를 연결했어요. 시스템 백업용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다행히 리 병장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백업까지 해주냐며 고마워했습니다. USB가 연결되자 암호 파일이 열렸어요. 제가 평양에서 모았던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북한 해커 양성 프로그램 자료가 있었어요. 군 장비 도면도 몇 개 들어 있었습니다. 사이버 공격 매뉴얼도 있었고요. 심지어 다른 나라 침입 계획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가진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학습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전력을 보여주는 기밀 문서들이었어요. 이런 자료가 한국에 전해진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리 병장은 화면의 복잡한 내용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이게 다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해킹 기법을 정리한 자료라고 대답했어요. 공부하다가 모아둔 거라고 했습니다. 리 병장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이런 걸 어떻게 배우냐고 자기도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리 병장과 특별한 관계가 됐어요. 다른 간수들 몰래 컴퓨터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진짜로 가르쳐준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만 보여주면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감옥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했어요. 간수들의 교대 시간도 파악했습니다. 전자잠금 시스템의 구조도 알아냈고요.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대략적인 탈출 계획이 그려졌어요.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야간 교대 시간에 15분 정도 공백이 있었어요. 그 시간을 노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어요. 소영이도 함께 데려가야 했거든요. 그 아이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리 병장도 점점 제게 호의적이 됐어요. 다른 간수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어느 날 밤 리 병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서 평생 썩지 말고 좋은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탈출을 도와주겠다는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눈빛으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고문을 받던 제가 이제는 시스템을 복구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반전이 USB 하나에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 USB 안에는 북한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정보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반드시 한국에 전해야 한다고요. 그것이 제가 여기서 겪은 모든 고통의 의미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탈출 계획은 점점 구체화됐어요. 이제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준비할 게 있었어요. 소영이에게 계획을 알려주고 함께 갈 준비를 시켜야 했습니다. 그 아이 없이는 절대 떠날 수 없었거든요. 희망의 코드가 드디어 실행될 준비가 끝났습니다. 탈출 계획이 완성된 지 사흘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리 병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귓속말로 말했어요. 오늘 밤 교대 시간에 15분 공백이 있다고 했습니다. 새벽 2시 반부터 2시 45분까지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오늘 밤 시스템 점검으로 잠시 정전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소영이를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였어요. 해숙 아주머니가 말씀하시길 아이들을 데리고는 너무 위험하다고 하셨습니다. 소영이는 나이도 어리고 체력도 약해서 도중에 잡힐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소영이 없이 떠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해숙 아주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무리해서 셋이 가다가 모두 잡히면 소영이만 더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영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먼저 나가서 안전한 곳에 도착하면 꼭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소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가 꼭 살아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물을 보니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소영이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자 저는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났어요. 해숙 아주머니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소리 없이 감방 문 앞으로 갔어요. 제가 미리 준비해둔 작은 전자도구로 문을 열었습니다. 리 병장에게 배운 감옥 시스템 구조가 도움이 됐어요. 복도로 나오니 정말 조용했습니다. 예정대로 교대 시간이라 간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해서 관리실로 향했어요. 거기서 CCTV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거든요. 컴퓨터를 켜고 미리 준비해둔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코드였어요. 화면이 깜빡이더니 모든 카메라가 꺼졌습니다. 이제 우리 움직임이 녹화되지 않을 거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최대 10분 안에 건물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해숙 아주머니가 앞장서서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그 문은 평소에 잠겨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열 수 있었어요. 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건물 뒤편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했어요. 그때 저 멀리서 리 병장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발견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눈빛에서 격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리 병장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셨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감옥 담장 근처로 갔어요. 거기서 해숙 아주머니가 미리 파놓은 작은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담장 아래쪽에 사람 하나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이었어요. 해숙 아주머니가 먼저 기어나가셨습니다. 저도 뒤따라 기어나갔어요. 무릎과 팔꿈치가 긁혔지만 참았습니다. 드디어 감옥 밖으로 나왔을 때 정말 기뻤어요. 자유의 공기를 마시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거든요. 해숙 아주머니가 하수구 뚜껑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국경까지 이어지는 길을 알고 계셨어요. 하수구는 정말 좁고 더러웠습니다. 냄새도 지독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1시간 넘게 하수구를 기어갔어요. 중간에 쥐들이 많이 나와서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드디어 하수구 끝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였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산속이었어요. 별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쉴 시간도 없었어요. 곧 해가 뜨면 수색이 시작될 거였거든요. 우리는 산길을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해숙 아주머니가 길을 잘 알고 계셨어요. 몇 시간을 걸어서 작은 민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해숙 아주머니의 친척 집이었어요. 우리를 숨겨주기로 약속한 곳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그 집에서 숨어 지냈어요. 밥도 먹고 잠도 잤습니다. 상처도 치료받았고요. 하지만 너무 오래 있을 수는 없었어요.
수색대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거든요. 셋째 날 새벽에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제 국경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국경 근처에 검문소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검문소 주변을 살폈어요. 경비병들이 2명 있었습니다. 무장을 하고 있어서 정면으로는 뚫을 수 없었어요. 해숙 아주머니가 우회로를 찾았습니다. 검문소 옆 숲을 통과하는 길이었어요. 우리는 숨을 죽이며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의 다 지나갔을 때 갑자기 경비견이 나타났어요. 큰 개가 우리를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해숙 아주머니가 재빨리 나무 조각을 던졌어요. 개가 그쪽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 틈에 우리는 더 깊숙이 숨었어요. 하지만 경비병들이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나무 뒤에 숨어서 숨을 참았습니다. 경비병 한 명이 우리 근처까지 왔어요. 손전등 불빛이 제 발끝을 스쳤습니다.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경비병이 우리를 발견한 거였어요. 해숙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계속 총소리가 들렸어요. 나무들 사이로 총알이 날아다녔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뛰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다리에 뜨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총알이 제 종아리를 스쳤던 거였어요.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넘어졌어요. 해숙 아주머니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냐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제대로 걸을 수 없었어요. 그러자 해숙 아주머니가 저를 업으셨습니다. 나이가 많으신데도 힘이 정말 세셨어요. 저를 업고도 빠르게 뛰셨습니다. 뒤에서 추격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드디어 국경선이 보였습니다. 철조망 너머가 중국 땅이었어요. 해숙 아주머니가 철조망을 끊어서 구멍을 만드셨습니다. 저를 먼저 밀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본인도 기어서 넘어오셨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중국 땅에 발을 디뎠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감옥에서 땅굴까지 2발로 뚫고 나온 탈출 루트였어요. 총에 맞은 채로 국경을 넘은 15살 소년이 바로 저였습니다. 해숙 아주머니 덕분에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소영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 혼자만 자유를 얻은 게 미안했거든요. 그래도 일단 살아남은 게 다행이었어요. 이제 한국에 가서 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USB 안에 소중한 자료들도 지켜낼 수 있었고요. 해숙 아주머니와 저는 서로를 부축하며 중국 마을로 향했습니다. 진짜 자유를 향한 여행이 이제 시작된 거였어요. 중국 국경을 넘은 후 우리는 작은 민가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해숙 아주머니가 알고 계신 분이 숨겨주셨어요. 제 다리 상처도 깨끗하게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셨습니다. 며칠 동안 푹 쉬면서 체력을 회복했어요. 그동안 해숙 아주머니는 한국행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야 했거든요. 브로커 연락처를 복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하지만 결국 정승철 브로커님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분이 라오스 루트를 안내해 주기로 하셨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라오스로 출발했습니다.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며 국경을 넘었어요. 이번에는 다행히 별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해서는 한국 NGO 단체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태국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셨습니다. 태국 이민국에 도착한 날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드디어 한국에 갈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었거든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USB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오랫동안 숨겨뒀던 파일들이 어떤 상태인지 궁금했어요.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파일 몇 개가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탈출 과정에서 충격을 받았나 봤어요. 다행히 가장 중요한 파일들은 무사했습니다. 북한 해커 양성 프로그램 자료도 그대로 있었고요. 군 장비 도면들도 대부분 살아 있었어요. 하지만 몇 개는 완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남아있는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국 이민국 사무소에 갔어요. 한국행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이었습니다. 직원이 저희 가방을 하나하나 검사했어요. 옷가지와 생필품들을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가방 바닥에서 USB를 발견했어요. 직원이 이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제까지 목숨 걸고 지켜온 USB가 들킬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사진 파일이라고 했어요. 가족 사진이랑 추억 사진들이 들어있다고 둘러댔습니다. 직원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컴퓨터에 연결해서 확인해보자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정말 식은땀이 났습니다. 만약 암호 파일이 열린다면 어떻게 설명할지 몰랐거든요. 그때 통역사분이 도와주셨어요. 이 아이는 탈북자라서 정말 힘들게 살았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진 몇 장이 전부인 아이한테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직원도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USB를 다시 제게 돌려주며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위기를 간신히 넘긴 거였습니다. 며칠 후 한국행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비행기 티켓도 받았어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직항편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마침내 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꿈 같았습니다. 몇 시간 후 기장이 방송을 했어요. 곧 인천공항에 착륙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오랜 여행의 끝이 보였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다른 승객들과 분리됐어요. 공항 직원이 저를 특별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서 정장을 입은 두 분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한 분이 정 과장이라고 자기소개를 하셨습니다. 국정원에서 나왔다고 하시더군요. 정 과장님이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말씀하셨어요. 얘가 맞다고 바로 분석을 시작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뭔지 잘 몰랐어요. 왜 이렇게 서둘러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차를 타고 국정원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를 조사실로 데려갔어요. 정 과장님이 제게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왔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USB를 꺼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목숨 걸고 가져온 거라고 설명했어요. 정 과장님 표정이 진지해지셨습니다. 다른 직원들을 불러서 즉시 분석을 시작하라고 지시하셨어요. 컴퓨터에 USB를 연결하자마자 화면이 복잡해졌습니다. 여러 프로그램들이 실행되면서 파일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 정도 지나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USB 안에서 북한 군사망의 IP 주소가 발견된 거였어요. 암호화된 통신 코드도 들어 있었습니다. 해킹 공격에 사용되는 도구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다른 나라 침입 계획까지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정 과장님이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이런 자료는 처음 본다고 하시더군요.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속속들이 보여주는 기밀 정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흥분한 상태였어요. 한 명은 급하게 전화를 걸어서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컴퓨터 화면을 계속 확대해서 보고 계셨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져온 USB가 정말 대단한 거였다는 걸 말이에요. 정 과장님이 저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 자료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미리 막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보안 시스템도 더 강화할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날 밤 국정원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제가 가져온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했어요. 며칠 후 내부 보고서가 작성됐습니다. 제목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소년이 들고 온 USB 하나, 작전 하나 바꾸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정 과장님이 그 보고서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한 소년이 꺼낸 USB 하나 때문에 한국 정보기관이 완전히 뒤집혔다고 하시더군요. 전쟁을 막을 수 있었던 단서가 바로 15살 제 손에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목숨 걸고 가져온 자료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되다니요.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이 보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정 과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라고 하시더군요. 한국에서 마음 놓고 살면서 공부도 하고 꿈도 키우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거짓과 억압이 아닌 자유와 진실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 후, 저는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한국어도 북한말과 달라서 헷갈렸어요. 하지만 점점 적응해 나갔습니다. 하나원 생활은 정말 새로웠어요.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친절하게 도와주셨고요. 컴퓨터 수업 시간에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북한에서 배운 기술이 여기서도 도움이 됐거든요. 3개월간의 하나원 과정을 최고 성적으로 수료했습니다. 그 후 탈북 청소년 교육기관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정식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배웠습니다. 수학과 과학이 특히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건 역시 컴퓨터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제 실력을 보고 놀라워하셨어요. 이미 대학 수준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특별 과정을 만들어서 더 고급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년 반 만에 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마쳤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특례 입학하게 됐습니다.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북한 감옥에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 최고 대학에 다니게 된 거였거든요. 대학 생활은 꿈 같았습니다. 자유롭게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특히 사이버 보안 분야에 집중해서 공부했습니다. 북한의 해킹 기법을 막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교수님들도 제 경험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실제로 북한 시스템을 경험한 학생은 저뿐이었거든요. 대학 2학년 때부터 국정원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정 과장님이 추천해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일부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북한 해킹 대응 시스템 개발에도 도움을 줬어요. 제가 가져온 USB 자료가 계속 활용됐거든요. 어느 날 언론에서 저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소년 해커가 대한민국 방패되다였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나중에는 뿌듯했습니다. 정 과장님도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의심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믿는다고 하시더군요. 이 소년이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기뻤던 건 해숙 아주머니 소식이었어요. 아주머니는 한국에 정착한 후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저에게는 진짜 두 번째 어머니 같은 분이셨거든요. 주말마다 아주머니를 찾아뵀습니다. 함께 밥도 먹고 옛날 이야기도 나눴어요. 아주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한결이가 잘 되는 게 제일 기쁘다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찾고 싶었던 소영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도움을 받아 북한에 있는 소영이와 연락이 닿았어요. 다행히 그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 평양의 한 고아원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언젠가는 소영이도 한국에 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를 위해 저도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대학 3학년이 되자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하더군요. 제목은 15살 해커의 USB였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을 알았으면 했거든요. 다큐멘터리 촬영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제가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USB 안에 있던 자료들의 중요성도 알려줬고요. 시청자들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많은 분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같은 나이 또래 학생들이 관심을 보여줘서 고마웠어요. 그때부터 저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됐습니다. 해킹 기술을 가르치는 비영리 재단을 만들고 싶었어요. 사이버 보안 전문가를 키우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특히 북한 출신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정 과장님과 교수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셨습니다. 몇 개 기업에서도 후원을 약속했어요. 재단 설립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는 정식으로 재단을 출범시킬 예정이었어요. 어느 날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북한에서 파괴용 코드를 짰었어요. 다른 나라를 해킹하고 정보를 훔치는 프로그램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코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이버 공격을 막는 보안 프로그램이었어요. 사람들을 보호하는 코드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는 탈북자가 아니라 지킴이가 됐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을 지키고 자유를 지키는 사람이 된 거였습니다. 고문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고문보다 강한 건 진실을 향한 의지였던 거였습니다. 그 의지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거였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젠 지키는 코드를 짜겠다고요. 제 가족과 제 나라를 위해서 말이에요. 북한에 남아있는 소영이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해숙 아주머니 같은 분들도 보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새로운 코드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15살의 USB 하나를 들고 탈북했던 소년의 꿈이었어요. 이제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갈 시간이었습니다.